문제 1번. 대합의 종묘 발생장으로 가장 적합한 장소는? 1번 풍파가 적은 조용한 내만인 곳. 2번 해수의 유통이 잘 되는 외해에 직면한 곳. 3번 비교적 지반이 낮은 간석지에 산이 지린 곳. 4번 와류가 생기기 쉬운 하구 가까이의 삼각주 부근.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입니다. 와류가 생기는 하구 근처의 삼각주 부근이 가장 적합한 이유는 이곳에서 물살이 강하게 만나면서 다양한 유기물과 영양분이 모여 대합의 번식에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1번은 풍파가 적어 조용하지만 영양분 공급이 부족할 수 있어 대합의 번식에 좋지 않습니다. 2번은 해수 유통이 잘 되어 있지만 외해는 파도와 물살이 강하여 대합이 생존율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3번은 지반이 낮아 물이 쉽게 차고 영양분 공급이 좋지만 간석지 특성상 물의 깊이가 얕아 성장에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대합의 번식과 생육을 위해서는 영양분과 적절한 수심, 그리고 물살이 만나는 곳이 가장 이상적이며 이러한 조건은 하구 근처 삼각주 부근에서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 2번. 잉어 양식에서 사료 공급 기간을 4월부터 11월까지로 할 때 다음 중 사료를 가장 많이 투여해야 할 시기는? 1번 4, 5월 2번 5, 6월 3번 7, 8월 4번 10, 11월 정답은 3번. 정답은 7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이 시기에는 잉어의 성장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물 온도가 최고점에 도달하여 잉어가 많은 양의 음식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사료를 많이 주어야 합니다. 4, 5월과 10에서 11월은 성장 초기와 말기라서 아직 활발한 성장을 하지 않거나 이미 성장이 둔화되어 있어 많은 양의 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5, 6월은 성장이 시작되지만 여전히 최대치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가장 많은 사료를 투여해야 하는 시기는 잉어의 성장이 활발한 7, 8월입니다. 문제 3번. 자연 상태에서 호파래의 유주자가 가장 많이 방출되는 시기는? 1번 9월상 중순경 대조시의 아침 2번 9월상 중순경 소조시의 저녁 3번 5월상 중순경 대조시의 아침 4번 5월상 중순경 소조시의 저녁 정답은 1번. DUP 해설 9월상 중순경 대조시의 아침이 호파래의 유주자가 가장 많이 방출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날씨가 따뜻하고 햇빛이 강해 호파래는 에너지를 축적한 뒤에 유주자를 방출합니다. 반면 5월은 아직 기온이 낮아 방출량이 적고 저녁이나 소조시에는 일조량이 적어 방출량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올바른 선택지는 1번입니다. DUP. 문제 4번. 어류도피를 막기 위한 철망장치를 하지 않아도 될 곳은? 1번 주수구 2번 물넘기 3번 연물길 4번 배수구 정답은 3번. 연물길은 어류가 도피하는 주요 경로가 아니므로 철망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수구, 물넘기, 배수구는 물이 유입되거나 방출되는 중요한 구조물로서 이곳을 통해 어류가 쉽게 들어오거나 나갈 수 있으므로 철망장을 설치해 보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물길 외의 모든 곳은 반드시 철망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5번. 대하 양식장에서 급이량이 부족할 때 일어나는 현상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1번 탈피 2번 공식 3번 기형 4번 잠입 정답은 2번. 정답은 공식입니다. 급이량이 부족하면 물고기나 조개류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크기가 작게 성장하거나 성장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는 바로 공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급이량 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보기들인 탈피, 기형, 잠입은 급이량의 부족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 탈피는 주로 조개류나 크릴 등의 무척달류가 성장하면서 껍데기를 벗어버리는 과정으로 이는 급이량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기형은 유전적 이상이나 환경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이 원인일 수 있지만 주로 급이량 부족보다는 다른 이유가 더 큰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입은 물고기나 조개류가 위험한 상황에서 몸을 숨기는 행동으로 이 역시 급이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문제 6번. 숙성이가 많이 생기는 원인과 관계가 가장 먼 것은? 1번, 먹이가 부족할 때. 2번, 먹이 알갱이가 클 때. 3번, 먹이가 고르지 못할 때. 4번, 해적 생물이 많을 때. 정답은 4번. 숙성이가 많이 생기는 원인은 대부분 먹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답인 4번, 해적 생물이 많을 때는 직접적으로 숙성이를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다른 보기들에서는 모두 먹이나 영양분의 부족 또는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1번과 3번은 먹이 공급량이나 다양성에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 생체 내에서 숙성이 과도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2번인 먹이 알갱이가 클 때는 소화 효율이 떨어져 영양분 흡수가 부족해지면서 간접적으로 숙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적 생물의 양은 직접적으로 숙성이와 관련이 적습니다. 문제 7번. 미역 배양에 쓰이는 시줄은 각종 합성 섬유들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체묘성적이 좋은가? 1번 크레모나사 8합사 2번 폴리에틸렌 20합사 3번 크레모나사 36합사 4번 폴리에틸렌 10합사 정답은 1번. 정답은 크레모나사 8합사입니다. 이 재료는 미역 배양에 필요한 물질의 흡수와 통행을 잘 돕고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적합합니다. 다른 옵션들 중 폴리에틸렌은 자연 친화적이지 않고 물과 영양분이 쉽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미역의 성장에 좋지 않습니다. 크레모나사 36합사는 너무 비싸고 두껍기 때문에 경제성 측면에서 부적합합니다. 따라서 크레모나사 8합사가 가장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문제 8번. 김사상체 배양 관리 기간 중 수온의 변화에 따른 조도 조절이 맞는 것은? 1번 수온 상승에 따라 어둡게 한다. 2번 수온 상승에 따라 밝게 한다. 3번 오수온과는 관계없이 성장 과정에 따라 조절한다. 4번 수온과 관계없이 일정 조도를 유지한다. 정답은 1번. 김사상체 배양에서 수온이 상승하면 김사상체의 성장과 생리활동이 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명을 어둡게 해서 광합성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김사상체가 과도한 에너지를 생산하지 않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2번은 수온 상승 시 더 밝게 조명하면 김사상체의 성장이 오히려 억제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번과 4번도 정답이 아니 해설 김사상체 배양 관리에서 수온 상승은 김사상체의 성장률을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명을 어둡게 해 광합성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에너지 과다 생산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방지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2번은 수온이 상승하면 더 밝게 조명하는 것은 김사상체에 부담을 주어 성장률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3번과 4번은 성장 과정이나 일정한 조도를 고려하지만 수온 변화에 따른 적절한 조명 조절이 필요함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문제 9번. 김의 봉투식 체묘의 장점이 아닌 것은? 1번 포자의 손실이 적다. 2번 부착 밀도를 조절할 수 있다. 3번 균일하게 포자가 붙는다.
4번 체묘된 것을 봉투 속에 그대로 넣어서 양식하여도 성장이 빠르다. 정답은 4번. 김의 봉투식 체묘 방법은 포자가 손실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균일하게 포자를 부착시켜 성장 조건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1번, 2번, 3번 보기 모두 김의 봉투식 체묘 방법이 가져오는 장점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번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는 체묘된 포자를 그대로 봉투 속에서 양식하는 것이 성장에 유리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봉투 내부의 습도와 공기가 제한적이라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김의 봉투식 체묘 방법의 장점이 아닌 옵션입니다. 문제 10번. 잉어 양성 방법 중 소규모로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양식 방법은? 1번 정수식 양성, 2번 유수식 양성, 3번 가두리 양성, 4번 순환여과식 양성.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가두리 양성입니다. 소규모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두리는 물고기를 넓게 분산시켜서 건강하고 활발하게 자라도록 돕습니다. 또한 관리가 쉽고 초기 투자 비용이 적어 많은 양식업자들이 선호합니다. 반면에 정수식 양성, 유수식 양성은 대규모 시설이 필요하고 순환여과식 양성은 설비가 복잡해 소규모에서는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문제 11번. 미역 체묘를 위해 포자엽을 선택할 때 포자엽의 조건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진한 갈색으로 가장 자리에 색이 진한 것, 2번 가능한 크고 두꺼운 것, 3번 황갈색이고 단단하며 점액이 적은 것, 4번 부드럽고 연한 것. 정답은 3번. 미역 체묘를 위해 포자엽을 선택할 때 가장 적합하지 않은 조건은 3번 황갈색이고 단단하며 점액이 적은 것입니다. 미역의 성장과 번식에 필요한 포자엽은 신선하고 생기가 있어야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진한 갈색이나 어두운 색상으로 가장 잘 나타납니다. 또한 포자엽은 부드럽고 점액이 많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미역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과 물질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 조건은 미역의 성장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보기들, 즉 진한 갈색으로 가장자리가 어두운 것, 크고 두꺼운 것, 그리고 부드럽고 연한 것은 모두 포자엽이 건강하고 활발하게 성장하기에 적합한 조건입니다. 문제 12번. 다음 중 굴의 수화식 양식의 가장 좋은 채묘기 재료는? 1번 자갈, 2번 나뭇가지, 3번 폐각, 4번 섬유류.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폐각입니다. 굴 양식에서 채묘기 재료는 굴이 부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표면을 제공해야 합니다. 조갑이 폐각은 그립감이 좋고 물속에서도 오랫동안 견딜 수 있어 굴의 부착과 성장을 돕습니다. 반면에 자갈이나 나뭇가지는 표면이 매끄럽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쉽게 파손되므로 굴이 잘 붙지 않습니다. 섬유류는 물속에서 쉽게 부식되고 풍화되어 안정적인 채묘기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문제 13번. 바닥 양성된 조개류의 수확 용구가 아닌 것은? 1번 드레지, 2번 조개틀, 3번 형망, 4번 레이크. 정답은 4번. 바닥 양성된 조개류의 수확에는 여러 가지 도구가 사용되는데 그중 드레지, 조개틀, 그리고 형망은 실제로 조개를 캐는 데에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그러나 레이크는 물고기를 잡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주로 알려져 있으며 바닥 양성된 조개류의 수확에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답은 4번 레이크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조개를 캐는데 필요한 도구들로 이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14번.
붕어 알을 부화시킬 때 알바지 1제곱미터당 수용하기에 가장 적정한 알의 수는? 1번 1,500개, 2번 15,000개, 3번 15만 개, 4번 150000개. 정답은 2번. 붕어 알을 부화시키기 위한 적정한 수치는 1제곱미터당 15,000개입니다. 이 숫자는 알의 성장과 건강 유지에 필요한 공간과 산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만약 너무 많은 알, 예를 들어 15만 개나 150000개가 집합되면 각 알이 충분한 영양분과 산소를 얻지 못해 성장률이 떨어지고 질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적게, 예를 들어 1,500개만 넣으면 공간 활용도가 낮아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밀도는 15,000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 15번. 굴이 산란하여 부착기까지 소요 시간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과 굴 유생의 공간적 분포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으로 각각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1번 pH, 해류, 2번 염분, 영양염, 3번 수온, 광선, 4번 수온, 해수의 유동.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수온, 해수의 유동입니다. 굴이 산란한 후 부착기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굴 유생의 공간적 분포 모두 수온과 해수의 유동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수온이 높으면 굴의 생리활동이 활발해져 성장과 이동 속도가 빨라집니다. 또한 해수의 유동은 유생들이 부착될 장소로 이동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번 pH와 2번 염분, 영양염은 굴의 생존에 중요하지만 산란 후의 성장과 분포에 직접적인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3번 광선은 주로 플랑크톤 등 식물성 해조류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굴 유생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이 적습니다. 따라서 이들 환경 요인들은 정답으로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문제 16번. 먹이연쇄 혼합양식 대상종을 옳게 짝지은 것은? 1번 초어와 백년, 2번 잉어와 붕어, 3번 붕어와 가와찌 붕어, 4번 블루길과 베스.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블루길과 베스입니다. 이 두 종은 모두 외래종으로 강이나 호수에서 다른 어류를 먹이로 삼아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둘 다 먹이사슬의 상위 포식자로서 혼합양식의 대상종으로 적절합니다. 1번 초어와 백년은 주로 같은 수역에서 살며 서로 경쟁하는 관계라서 먹이연쇄의 혼합양식으로는 부적합합니다. 2번 잉어와 붕어도 각각 다른 생태계 역할을 하므로 이들끼리의 연관성이 블루길과 베스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3번 붕어와 가와찌 붕어 역시 같은 종 내에서의 변이형이라서 혼합양식으로 적절한 조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문제 17번. 담수 어류의 산란 촉진제로 가장 잘 쓰이는 것은? 1번 링거액, 2번 비타민C, 3번 뇌하수체, 4번 알코올. 정답은 3번. 담수 어류의 산란 촉진제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뇌하수체입니다. 뇌하수체는 어류가 성장하면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호르몬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주입하면 산란 과정이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링거액이나 비타민C는 영양 보충과 체력 회복에 효과적이지만 산란 촉진에는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알코올은 어류에게 해로울 뿐이며 산란을 돕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뇌하수체입니다. 문제 18번. 굴의 육질과 폐각 성장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봄에는 폐각이 잘 성장한다. 2번 여름에는 육질이 잘 성장한다. 3번 가을에는 육질 폐각이 같이 성장한다. 4번 겨울에는 육질만이 비만해진다.
정답은 2번. 정답은 D번. 여름에는 육질이 잘 성장한다가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름에는 굴의 육질 성장이 느려지는 반면 폐각 성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봄과 가을은 폐각과 육질 모두 잘 성장하는 시기이며 겨울에는 육질만 비만해지지만 폐각 성장은 거의 멈춥니다. 따라서 여름이 아닌 다른 계절들이 더 정확하게 굴의 성장을 설명합니다. 문제 19번. 다음 중 생리적 객병이 아닌 것은? 1번 흰객병, 2번 붉은 객병, 3번 싹객병, 4번 암종병. 정답은 2번. 생리적 객병은 조개류가 성장하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변화를 말합니다. 여기서 정답인 B번 붉은 객병은 실제로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에 의해 생기는 병변으로 다른 세 가지는 조개가 성장하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붉은 객병은 생리적 변화가 아닌 질병을 의미합니다. 이 외의 보기들은 모두 조개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특징들로 병원체에 의한 감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 20번. 김 뜨늘린 발로 시설하여 양성하려고 할 때 다음 중 틀린 것은? 1번 싹이 충분히 자란 발을 사용한다. 2번 포자가 조밀하게 붙어야 한다. 3번 지주식보다 어느 정도 외해의 풍파가 센 곳이 좋다. 4번 지주식에 비하여 긴발의 수명이 길다.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지주식에 비하여 긴발의 수명이 길다입니다. 김 뜨늘린 발을 양성할 때 실제 발의 수명은 지주식보다 짧습니다. 흘린 발은 바람과 파도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손상되기 쉽고 이로 인해 수명이 단축됩니다. 반면 1번부터 3번까지의 옵션은 모두 김 뜨늘린 발을 성공적으로 양성하는 중요한 요건들입니다. 싹이 잘 자란 발을 사용하고 포자가 조밀하게 붙어 있어야 하며 어느 정도 풍파가 있는 곳에서 지주식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 21번. 일반적인 해양에서 해조류의 수평 분포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은? 1번 온도, 2번 염분, 3번 요광선, 4번 영양염.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온도입니다. 해양에서 해조류의 생장과 분포를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수온입니다. 특정 종류의 해조류는 일정 범위 내의 온도 조건만 맞으면 잘 자라는데 이는 그들이 적응해온 환경의 특성 때문입니다. 2번 염분, 3번 광선, 그리고 4번 영양염은 해조류의 성장에 중요한 요인임이 분명하지만 수온만큼 직접적으로 종별로 차이가 크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온도가 주된 요인으로 꼽힙니다. 간단히 말해 각각의 해조류는 자신에게 적합한 특정 온도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 범위 내에서만 잘 자라기 때문에 수온이 그들의 분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문제 22번. 어류의 연령 사정에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는 것은? 1번 척추골, 2번 비늘, 3번 이석, 4번 지느러미. 정답은 4번. 어류의 연령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척추골, 비늘, 그리고 이석 등을 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지느러미는 어류의 움직임과 균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연령을 알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 지느러미가 올바른 답입니다. 척추골은 성장판이 생겨나고 변하는 것을 통해 연령을 추정하고 비늘은 1년에 한 번씩 형성되는 성장환을 관찰하여 연령을 파악하며 이석도 마찬가지로 성장 반절을 통해 연령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 23번. 녹조식물의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생식세포의 편모는 2개뿐이다. 2번 동화 저작물은 녹말이다.
3번 해산종도 단세포로서 부유 생활을 하는 것이 있으나 대부분이 다세포이다. 4번 대부분 엽록체 내에 단백질의 소체인 피레노이드를 가진다.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생식세포의 편모는 2개뿐이다입니다. 이 문장이 맞지 않는 이유는 녹조식물의 특징 중 하나가 생식세포인 수생동과와 정자에서 다양한 개체마다 편모의 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부 종에서는 2개 이상의 편모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옵션들은 모두 녹조식물의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화 저작물이 녹말이라는 것은 사실이며 해산종 중 단세포종도 존재하지만 대부분 다세포이고 대부분의 엽록체 내부에는 피레노이드라는 단백질 소체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1번 문항은 녹조식물의 특징과 맞지 않습니다. 문제 24번. 수산동물의 호흡 결과로 인해 생성되는 노폐물이지만 식물의 광합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용존가스는 1번 산소, 2번 질소, 3번 이산화탄소, 4번 황화수소. 정답은 3번. 수산동물의 호흡 과정에서 생성되는 노폐물 중 이산화탄소가 식물의 광합성에 반드시 필요한 가스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식물이 탄소를 흡수하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소, 질소, 황화수소는 각각 호흡 과정에서 생성되지는 않거나 광합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가 올바른 답입니다. 문제 25번. 분류의 기본 단위는 1번 문, 2번 속, 3번 종, 4번 강. 정답은 3번. 정답은 종입니다. 분류의 기본 단위인 종은 동일한 생태계에서 서로 번식할 수 있는 유사한 특징을 가진 개체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다른 보기들 중에서는 문, 속, 그리고 강이 각각 더 큰 범주로 분류됩니다. 문은 가장 큰 분류 단위이고 속은 종보다 작은 단위이며 강은 생물학적 분류 체계에서 사용되지 않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종이 분류의 기본 단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26번. 해양 생태계에서 제1차 생산자는 1번 동물 플랑크톤, 2번 식물 플랑크톤, 3번 부어류, 4번 저서어류.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 식물 플랑크톤입니다. 해양 생태계에서 제1차 생산자는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 양분을 만들어내는 생명체로서 주로 식물 플랑크톤이 이 역할을 합니다. 식물 플랑크톤은 다른 동식물을 위한 먹이 체인의 기초가 되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1번과 3번, 4번 옵션은 모두 동물이며 동물들은 직접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 양분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생명체로부터 얻은 음식을 통해 에너지를 획득합니다. 따라서 제1차 생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식물 플랑크톤이 제1차 생산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문제 27번. 수산동물의 표지방류 표지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체부분 표지법, 2번 착색법, 3번 부착법, 4번 혈국 예산법. 정답은 4번. 수산동물의 표지방류 표지 방법은 동물을 관찰하거나 실험하기 위해 몸체에 표지를 부착하거나 체내에 색상을 넣는 등의 방법을 말합니다. 정답인 4번 혈국 예산법은 이러한 표지를 부착하는 방식이 아니며 이는 주로 생물의 건강 상태나 혈액 내 특정 물질의 양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 기법입니다. 반면에 다른 보기들 중 체부분 표지법은 직접 동물 몸체에 표지를 부착하고 착색법은 동물 조직 내에 색상을 주입하여 관찰하며 부착법 역시 동물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표지를 부착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혈구계산법만이 표지방류의 표지방법과는 다른 기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28번. 어류의 길이 측정해서 입끝에서 등뼈가 끝나는 기점까지의 길이는 1번 전장, 2번 가랑이 체장, 3번 표준 체장, 4번 두장. 정답은 3번. 정답은 표준 체장입니다. 어류의 길이 측정해서 입끝부터 등지느러미의 기점까지의 거리는 표준 체장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어류의 실제 몸 길이를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방법이며 과학적 연구나 산업적으로도 널리 사용되는 측정법입니다. 전장, 가랑이 체장, 그리고 두장은 각각 다른 측정 기준을 의미합니다. 전장은 입끝에서 꼬리 끝까지의 전체 길이를 말하며 가랑이 체장은 등지느러미 기점부터 배 쪽 지느러미 기점까지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두장은 머리뼈의 가장 앞부분인 두정에서 꼬리 끝까지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들 모두 문제에서 묻는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문제 30번. 메갈로파란 1번 왕새우 유생, 2번 곤쟁이류 유생, 3번 개류 유생, 4번 따개비 유생. 정답은 3번. 메갈로파는 개류 유생의 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큰 몸집과 긴 꼬리가 특징으로 이동력이 강하여 바다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개류 유생입니다. 왕새우, 곤쟁이, 따개비의 유생 단계에서는 이러한 큰 몸집과 긴 꼬리 형태가 나타나지 않으며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진다. 그러므로 나머지 보기들은 옵션으로 제시된 생물들의 유생 단계를 잘못 지칭한 것입니다. 문제 31번. 다음 중 잉어과에 속하는 것은 1번 청어, 2번 피라미, 3번 산천어, 4번 은연어.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 피라미입니다. 피라미는 잉어과에 속하는 물고기로 다른 잉어과 물고기들과 마찬가지로 연수와 해수를 오가는 이동성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어는 참다랑어과에 속하며 산천어는 민물고기로 주로 강에서 발견되며 은연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름으로 아마도 잉어를 잘못 기억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들 중 피라미만이 잉어과에 속하는 물고기입니다. 문제 32번. 다시마의 생활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대형 해조이지만 미역처럼 1년생이다. 2번 유주자는 현미경적인 작은 배우채로 자란다. 3번 배우채는 암수가 따로 있고 각각 알과 정자를 만든다. 4번 우일은 봄에 어린 엽채가 나타나서 그해 여름에 성채로 된다. 정답은 1번. 해설. 다시마의 생활사는 매우 복잡하며 여러 세대를 거치게 됩니다. 정답인 1번은 다시마가 미역처럼 1년생이라는 내용이 틀렸습니다. 실제로 다시마는 수년 동안 성장할 수 있는 다년생 해조입니다. 다른 보기들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하면 2번과 3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유주자는 매우 작은 배우채로 자라며 각각의 배우채에서는 암수 구분이 되어 알과 정자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4번은 일은 봄에 어린 엽채가 나타나 여름이 되면 성장해서 성체가 된다는 설명도 맞습니다. 따라서 다시마의 생활사에서 중요한 점은 그 복잡한 세대 변화와 장수하는 특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문제 33번. 담수어에 주로 기생하는 닷벌레의 분류학상 위치는 1번 십강류, 2번 만강류, 3번 다모류, 4번 유강류.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요강류입니다. 닷벌레 중에서 담수어에 주로 기생하는 종은 요강류에 속합니다. 요강류는 어체의 피부나 내장 등에 붙어서 생활하며
특히 물고기에 많이 발견됩니다. 다른 옵션인 식강류, 만강류, 다모류는 해양 생태계에서 주로 활동하거나 특정 종류의 동물에게 기생하는 경우가 많아 닷벌레 중 담수어에 주로 기생하는 것은 요강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34번. 다음 중 정원동물에 속하는 것은? 1번 대구, 2번 상어, 3번 고래, 4번 꽃게. 정답은 3번. 정답은 고래입니다. 정원동물이란 몸의 온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동물을 말하는데 이는 주로 포유류나 조류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래는 물속에 살지만 체내에서 열을 생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정원동물입니다. 반면 대구와 꽃게는 물고기와 절지동물로서 체온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므로 변온동물로 분류됩니다. 상어도 체온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변온동물에 속합니다. 따라서 고래만이 정답으로 선택될 수 있습니다. 문제 35번. 다음 중 수온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가장 강한 어종은? 1번 잉어, 2번 송어, 3번 은어, 4번 틸라피아. 정답은 1번. 정답은 잉어입니다. 잉어는 다양한 수온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강한 생존력을 가지고 있어 냉수성과 온수성을 모두 견딜 수 있습니다. 반면 송어와 은어는 주로 시원한 물에서 살기 때문에 급격한 수온 변동에는 약간 취약합니다. 또한 틸라피아는 열대성 어종으로 냉수 환경에서는 생존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들 중 가장 다양한 수온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어종은 잉어입니다. 문제 36번. 바이러스병이 가장 심하게 피해를 주는 어류는? 1번 연어, 송어, 2번 잉어, 붕어, 3번 미꾸라지, 뱀장어, 4번 초어, 백연어.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연어, 송어입니다. 연어와 송어는 바닷물과 담수를 오가며 살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서 병원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들 어류는 대규모 양식장에서도 많이 기르는데 여기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손실도 큽니다. 2번의 잉어와 붕어, 3번의 미꾸라지와 뱀장어, 그리고 4번의 초어와 백연어는 대부분 특정 환경에서만 서식하거나 양식이 덜 일반적이어서 대규모로 바이러스 감염에 노출될 확률이 연어나 송어보다 낮습니다. 문제 37번. 일반적으로 봉상온도계의 눈금은 얼마까지 익는가? 1번 0.1도까지, 2번 1도까지, 3번 0.01도까지, 4번 10도까지.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즉 봉상온도계의 눈금이 0.1도까지 읽힌다는 것입니다. 이 온도계는 매우 정밀한 측정을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작은 온도 변화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옵션들처럼 큰 단위로 표시된다면 미세한 온도 차이를 잴 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번과 4번은 온도의 변화를 너무 크게 측정하므로 작은 온도 변동을 정확히 알아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너무 세밀한 단위로 실제 사용 시 불필요하게 복잡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측정 환경에서는 그렇게 정밀한 값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적합하고 실용적인 온도 측정 범위는 0.1도까지입니다. 문제 38번. 용존산소 측정을 위한 채수에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회채수 시에는 유리마개가 있는 차광용 산소병인 도병을 사용하여야 한다. 2번 시료를 시료병에 받을 때는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번 용존산소 측정을 위한 시료는 측정 항목용 시료 채취 시 제일 마지막으로 받아야 한다. 4번 전처리가 끝난 시료는 암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은 3번. 정답인 3번은 올바르지 않은 내용입니다. 용존산소 측정을 위한 시료는 공기 중에서의 노출 시간이 길어질수록 산소가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채취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다른 보기들은 올바른 방법입니다. 1번은 유리마개를 사용하여 외부의 오염을 방지하고 2번은 기포 발생으로 인한 산소 손실을 막아 정확성을 유지하며 4번은 암소 보관으로 산소가 빠져나가는 것을 최소화합니다. 따라서 3번만이 올바르지 않은 내용입니다. 문제 39번. 어류의 등여윈병의 치료제는 1번 비타민 A, 2번 비타민 B1, 3번 비타민 C, 4번 비타민 E. 정답은 4번. 등여윈병은 어류가 물속에서 떠 있을 때 등이 위로 치켜지며 수면에 가까워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산소 부족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자유라디칼 과다 생성입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이러한 자유라디칼을 중화시켜 어류의 건강을 유지하고 등여윈병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반면에 비타민 A, B1, C는 각각 다른 기능과 역할이 있어 이 병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A는 눈 건강이나 면역체계 유지에 중요하고 비타민 B1은 에너지 대사와 관련이 있으며 비타민 C는 항산화 효과가 있지만 비타민 E만큼 강력한 치료 효과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병의 치료에는 비타민 E가 가장 적합합니다. 문제 40번. 용존산소 결핍증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1번 아가미 충혈, 2번 아가미의 혈관 확장, 3번 아가미의 호흡상 피의 용혈, 4번 아가미 상피세포의 탈락.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아가미 상피세포의 탈락입니다. 이 현상은 용존산소 결핍증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약합니다. 반면 1번부터 3번까지는 물속 산소 농도가 감소할 때 생물체 특히 어류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아가미 충혈과 혈관 확장은 산소 부족으로 인해 혈액 내 산소 포화도를 높이기 위한 반응이며 호흡상피의 용혈은 산소 부족으로 세포 손상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가미 상피세포 탈락만이 용존산소 결핍증에서 주로 나타나지 않는 증상입니다. 문제 41번. 다음 중 표층의 대체로 많이 분포하는 것은 1번 질산염, 2번 규산염, 3번 인산염, 4번 산소.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산소입니다. 표층 해수는 태양광선이 잘 들어오는 곳으로 이곳에서는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광합성을 통해 물과 공기에서 흡수한 이산화탄소와 함께 수용된 산소를 생성합니다. 따라서 표층 해수에는 대체적으로 많은 양의 산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산염, 규산염, 인산염은 식물성 플랑크톤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으로 주로 바닥에서 발생한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생성되거나 표층에서 소모되는 경향이 있어 표층보다는 중층이나 심층 해수에 더 많이 존재합니다. 문제 42번. 해수는 담수보다 pH 변화가 어떠한가? 1번 적다, 2번 크다, 3번 일정한 관계가 없다, 4번 똑같다.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적다입니다. 해수는 담수보다 산성이나 알칼리성이 덜하다고 느껴지는, 즉 pH가 낮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바닷물에 많은 양의 염분이 들어있어 물 분자가 쉽게 전자를 주거나 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수는 산성이나 알칼리성을 덜 표현하므로 pH 변화가 적습니다. 2번부터 4번은 틀린 이유로 바닷물의 염분 때문에 pH 변화가 더 적게 나타나므로 크다, 일정한 관계가 없다, 똑같다는 옵션들은 해수의 특성을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문 제43번. 살균력이 염소에 비해 3000배 이상 강력하게 비브리오균 및 레직노라균의 완전 살균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살균이 끝난 후 물속에서 즉시 산소로 분해됨을 물속의 산소량이 풍부해져 수질을 좋게 하여 수산생물의 성장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1번 자외선 살균, 2번 포르말데히드 살균, 3번 오존 살균, 4번 생물여과 살균.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오존 살균입니다. 오은 염소보다 매우 강력한 살균력을 가지고 있어 비브리오균이나 레직노라균 같은 병원성 균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존이 물속에서 분해되면 산소가 되어 남게 돕기 때문에 오히려 물속의 산소량을 늘려 수질 개선과 수산생물의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다른 옵션들 중에서는 자외선 살균은 빛을 차단하는 균이나 바이러스는 효과가 제한적이고 포르말데히드 살균은 독성이 강해 물속에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생물여과 살균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므로 빠른 시간 내에 균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문 제44번. 활어를 운반할 때 얼음을 사용하여 수온을 낮게 유지시켜주는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호흡량을 줄이기 위해, 2번 수중 산소 용해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3번 운반 어류가 배설하는 오물의 부패를 줄이기 위해, 4번 수중의 미생물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답은 4번. 정답인 4번 수중의 미생물을 감소시키기 위해는 맞지 않습니다. 얼음을 사용하여 활어를 운반할 때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물고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물고기의 호흡량을 줄이고 수중산소의 양을 늘리며 배설물이 부패하여 질병이나 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번과 2번은 올바른 이유입니다. 얼음을 사용하면 물고기의 호흡량이 줄어들어 산소 소모가 적어지고 이로 인해 수중에 더 많은 산소가 남아있어 물고기가 더 오래 생존할 수 있습니다. 3번도 올바른 이유입니다. 얼음으로 물온도를 낮추면 배설물의 부패 속도가 느려져 활어 운반 중 질병이나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가장 거리가 먼 선택지로 미생물을 직접 감소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 제45번. 다음 중 뱀장어 운반 시 공기 중에서 견디는 시간이 가장 긴 시기는 1번 봄, 2번 여름, 3번 가을, 4번 겨울.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겨울입니다. 뱀장어는 물에서 공기 중으로 옮겨지면 주변 환경의 온도가 낮을수록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기온이 낮아서 뱀장어가 산소를 덜 필요로 하며 체내의 에너지를 덜 소모하게 됩니다. 따라서 봄, 여름, 가을보다 겨울의 공기 중에서 가장 오래 견딜 수 있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기온이 점점 올라가므로 뱀장어에게 더 많은 산소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다른 계절들에 비해 생존 시간이 짧아집니다. 문 제46번. 경도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적정 용액은 1번 캐코 3, 2번 EBT, 3번 EDTA, 4번 HCl.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EDTA입니다. 경도를 측정할 때 EDTA라는 물질을 사용하는데 이는 수소이온과 칼슘, 마그네슘 등의 이온들이 결합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경도 측정에 적합합니다. 다른 옵션인 캐코 3, EBT, HCl은 각각 칼슘 원자재, 색변화 지시제, 엽산 등으로 경도 측정에는 직접적인 역할이 없습니다. 따라서 EDTA가 가장 정답입니다. 문 제47번. 물곰팡이병의 발육 환경으로 알맞은 것은 1번 수온 10에서 15도 전후,
2번 혐기적 상태. 3번 pH 3, 4 정도. 4번 염분량이 많은 곳. 정답은 1번. 물곰팡이병은 주로 서늘한 환경에서 잘 번식합니다. 수온 10에서 15도가 그 범위에 속하며 이 온도에서는 병원균의 성장과 번식이 활발해집니다. 혐기적 상태나 염분량이 많은 곳은 오히려 병원균에게 불리한 조건일 수 있으며 pH 3, 4는 너무 산성으로 병원균보다는 식물 자체에 해로울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올바른 환경 조건은 서늘하고 물기가 많은 곳이어야 합니다. 문 제48번. 다음 중 수중용존산소가 가장 많은 상태가 될 수 있는 환경은? 1번 식물 플랑크톤이 많은 양어지의 오후. 2번 수초가 많은 양어지의 오전. 3번 식물 플랑크톤이 많은 양어지의 새벽. 4번 유기물질이 많은 양어지의 오후. 정답은 1번. 수중용존산소가 가장 많은 상태는 식물 플랑크톤이 많이 자라는 양어지의 오후입니다. 식물 플랑크톤은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생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물속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오후에는 태양광선이 강해 식물 플랑크톤의 활동도 가장 활발해지므로 이때 수중용존산소의 양은 가장 많아집니다. 다른 옵션들을 보면 새벽이나 유기물질이 많은 환경에서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소비되는 경향이 있어 수중용존산소의 양이 적어집니다. 또한 수초는 바닥에 고정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물속 산소량 증가에는 식물 플랑크톤보다 효과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문 제49번. 다음 중 가장 높은 도량을 요구하는 어류는? 1번 붕어. 2번 송어. 3번 잉어. 4번 블루길. 정답은 2번. 정답은 송어입니다. 송어는 깨끗한 물에서만 살 수 있는 어류로서 다른 종보다 높은 도량을 요구합니다. 이는 그들이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며 이는 활발한 호흡과 에너지 소모와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에 붕어, 잉어, 블루길은 비교적 낮은 도 수준에서도 생존할 수 있어 송어만큼 높은 산소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제 50번. 다음 중 비브리오병 치료약으로 가장 유효한 것은? 1번 테트라사이클린. 2번 디트테렉스. 3번 말라카이트 그린. 4번 메틸렌 블루. 정답은 1번. 비브리오병은 주로 해수와 접촉한 음식을 통해 감염되는 질병으로 이 병의 치료에는 항생제가 필요합니다. 테트라사이클린은 비브리오균의 효과적인 항생제로 감염된 세포 내에서 작용하여 세균 증식을 억제합니다. 반면 디트테렉스, 말라카이트 그린, 메틸렌 블루는 주로 살균이나 염색 등에 사용되는 물질들로 인체 내에서 항생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중 비브리오병 치료에는 테트라사이클린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문제 51번. 다음 중 수중에서 산소 결핍에 가장 약한 동물은? 1번 갑각류. 2번 우패류. 3번 해멸류. 4번 어류. 정답은 4번. 정답은 어류입니다. 물속에서 산소를 이용하는 동물 중에 어류는 다른 해양 생물들보다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빠르게 호흡하고 몸의 크기에 비례해 큰 양의 산소를 흡수해야 하기 때문에 산소 부족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갑각류, 패류, 해멸류는 비교적 저산소 환경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갑각류와 패류는 대체로 느린 생활 속도를 가지고 있어 산소 소모량이 적으며 해멸류는 특수한 구조로 인해 산소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어류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물속에서 산소 결핍에 가장 취약한 동물은 어류입니다.
문제 52번. 다음 중 물속에 있어서 자연적인 산소의 공급원이 되는 것은? 1번 수중동물의 호흡, 2번 유기물질이 분해, 3번 수중식물의 호흡, 4번 수중식물의 광합성.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수중식물의 광합성입니다. 수중식물이 태양빛을 받아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산소와 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물속에 산소가 공급됩니다. 반면 1번과 3번의 호흡 과정은 산소를 소모하는 반응이므로 산소를 늘리지 못합니다. 또한 유기물질 분해는 일반적으로 산소를 사용하거나 심지어 질소와 같은 다른 기체로 바뀔 수 있어 물속의 산소 공급원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연적인 산소 공급원은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생성하는 수중식물입니다. 문제 53번. 불의 병에 걸려 있는 어류의 행동 및 외부 증상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번 몸을 목가에 돌, 그 밖의 물체에 비벼댄다. 2번 바닥 또는 표면 가까이에서 꼬리를 겹치고 기댄다. 3번 아가미 딱지를 많이 벌리고 자주 호흡한다. 4번 몸의 평형을 잃고 발작적인 유형을 하거나 몸을 거꾸로 두는 일이 있다.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입니다. 불의 병에 걸린 어류는 몸의 균형을 잃고 이상하게 움직이거나 심지어 머리 아래쪽으로 뒤집혀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은 어류가 감염으로 인해 신체 조절 능력이 훼손되었음을 나타냅니다. 1번과 2번 옵션은 특정 물체에 몸을 기대는 행동을 묘사하고 있지만 불의 병의 주요 특징인 균형 상실이나 발작적인 움직임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들 옵션은 불의 병의 증상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합니다. 3번 옵션은 아가미를 자주 벌리는 행동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다른 질병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증상으로 불의 병만의 독특한 특징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문제 54번. 일반 해수용 아카누마식 비중계의 비중 범위는? 1번 1.0007.010, 2번 1.0007.020, 3번 1.020-7.030, 4번 1.0001.030. 정답은 3번. 일반 해수용 아카누마식 비중계의 정확한 범위는 1.020부터 1.030까지입니다. 이 범위는 해당 장비가 설계된 목표 해수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최적 영역을 반영합니다. 다른 옵션들은 실제 해수의 일반적인 비중 범위와 맞지 않아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00부터 1.020 혹은 1.000부터 1.010은 너무 넓거나 실제 해수의 농도 범위에서 벗어나므로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 55번. 다음 중 양어지 물의 pH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정확한 방법은? 1번 전기 pH 미터를 사용하는 방법, 2번 만능 지시약으로 pH를 측정하는 방법, 3번 기지의 pH 지시 용액으로 측정하는 방법, 4번 지시기 종이로 측정하는 방법.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즉 전기 pH 미터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가장 정확하고 민감한 측정을 제공하며 물의 산성도나 알칼리성을 수치로 정확하게 나타냅니다. 반면에 다른 옵션들은 시각적 변화를 통해 pH 값을 추측해야 하므로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만능 지시약이나 지시기 종이는 색상 변화를 보는데 이는 주관적이거나 불명확할 수 있어 정밀한 측정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기지의 pH 지시 용액은 특정 범위에서만 효과적일 뿐 전체 범위에 걸쳐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문제 56번. 사용법이 간편하고 여러 종류의 피검체를 이용할 수 있어 널리 사용되는 pH 미터는? 1번 유리전극 pH 미터, 2번 수소전극 pH 미터,
3번 염화은전극 pH 미터. 4번 안티몬전극 pH 미터.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유리전극 pH 미터입니다. 이 pH 미터는 사용법이 쉽고 다양한 종류의 피검체를 측정할 수 있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유리전극은 내구성이 뛰어나고 오염에 덜 민감하여 여러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측정 가능합니다. 2번 수소전극 pH 미터, 3번 염화은전극 pH 미터, 그리고 4번 안티몬전극 pH 미터는 각각 특정 조건이나 유형의 검체에 한해 효과적이지만 일반적인 환경에서 유리전극 pH 미터만큼 넓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문제 57번. 중력여과 방법에서 부유 현탕물의 한도 농도는 1번 40mg 델, 2번 30mg 델, 3번 20mg 델, 4번 10mg 델. 정답은 3번. 중력여과 방법에서 부유 현탕물의 한도 농도가 20mg 델인 이유는 이 값이 일반적으로 중력여과 과정을 통해 물속에 남아있는 퇴적물이나 불용성 입자들의 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SS 농도가 너무 높으면 여과 효율이 떨어지고 반대로 너무 낮으면 여과 과정의 경제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mg 델는 중력여과를 통해 효과적으로 물을 정화할 수 있는 적절한 SS 한도 농도로 평가됩니다. 다른 옵션인 40mg 델, 30mg 델, 10mg 델는 각각 SS 농도가 너무 높아 여과 과정의 효율성이 감소하거나 반대로 너무 낮아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문제 58번. 다음 중 객토의 대상지구로 가장 적당한 것은? 1번 단단하게 굳은 저질, 2번 찌꺼기가 퇴적하고 유해한 저토로 된 곳, 3번 이황토 또는 환원성 저질, 4번 간석지 또는 모래사장인 곳. 정답은 3번. 객토는 농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토양 대신 새로운 토양을 덮어 씌우는 작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토양이 잘 정착되고 식물이 쉽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3번인 황토 또는 환원성 저질은 물과 공기의 균형이 좋고 식물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도 풍부하여 객토의 대상지로 적합합니다. 반면에 1번과 2번은 각각 너무 단단하거나 유해한 물질이 많아 새로운 토양을 정착시키기 어렵거나 식물 성장에 해롭습니다. 그리고 4번인 간석지나 모래사장은 수분 유지력이 떨어져서 새로운 토양이 쉽게 마르고 붙잡지 못해 객토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문제 59번. 바닷가리 대상지구로 가장 적합한 곳은? 1번 진흙 또는 환원성 저질, 2번 단단하게 굳은 저질, 3번 바위나 자갈로 이루어진 저질, 4번 간석지 또는 모래가 많은 저질. 정답은 2번. 바닷가리는 저수지나 농업용 저지의 수질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바닥을 새로 고르는 작업입니다. 정답인 B번 단단하게 굳은 저질은 바닷가리 작업 시 기계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새로운 흙이나 재료를 부어 쌓아 올릴 때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므로 가장 적합합니다. 반면에 D번 진흙 또는 환원성 저질은 젖으면 매우 약해져 작업이 어려우며 3번 바위나 자갈로 이루어진 저질은 기계가 움직임과 작업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4번 간석지 또는 모래가 많은 저질은 너무 헐렁하여 새로운 재료를 고정시키는 데 불안정합니다. 문제 60번. 어류 운반 준비 작업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1번 호흡대사 기능을 높인다. 2번 2, 3이란 절식 축양한다. 3번 배설물의 수중 축적을 감소시킨다. 4번 산소 bom배로 산소를 공급한다.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 D3일 안에 절식 축양한다입니다.
어류를 운반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급격한 움직임이나 스트레스 없이 절식을 하는 것은 물고기의 내부 환경을 안정화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배변 활동을 줄여 수질 오염을 최소화하고 운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스트레스를 감소시킵니다. 1번과 4번 옵션은 호흡 기능을 높이거나 산소 공급을 늘리는 것이지만 실제 운반 준비 단계에서는 이러한 조치보다는 먼저 물고기의 내부 상태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3번 옵션은 결과가 아닌 과정 중 하나로 절식 축양이 주요한 이유입니다.